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듣는 사람의 가슴과 머릿속으로 들어가 마법을 일으키라는 책, 말의 힘입니다. 작가는 노만 브라운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이야기, 10가지 중요한 행사에서 말하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 중에서 6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언이나 의견 제안하기. 비판은 견뎌내기 힘들다. 특히 친척, 친구, 지인 혹은 낯선 사람의 비판은. 페터 우스티노프가 말했습니다. 해장술을 대접하라. 경영진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 때문에 한자리 앉아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사가 의견을 내놓으라고 나를 부른다면 불평을 늘어놓겠지. 그때는 머리를 쳐박고 듣는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것이 직원의 의견을 들으려는 참뜻일까? 책임자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불만을 털어버리고 직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함인가? 그렇다면 불만을 큰 종이에 적어서 꾸깃꾸깃 구겨버린 다음 벽에 대고 냅다 던지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혹은 피드백을 받으려는 참뜻은 대체 어떤 뜻인가요? 올바른 길, 눈을 가리고 직선을 따라 걸어가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공한다면 정확히 1000걸음 후에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길에서 벗어난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가요? 아마 못할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3cm씩 벗어난다면 마지막에는 목적지에서 30m나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눈이 길을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못하니 자신이 접어든 길을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합니다. 의견을 말하는 것을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라. 한편 의견을 말해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도 있습니다. 의견을 말하는 것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언자나 후원자로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비판자들의 무리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어떤 부인과 꼬마 소녀가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자아이가 꿈꾸듯이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쪽으로 몸을 돌려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친구랑 영화관에 가게 해줘서 정말 좋았어. 그리고 어제 엄마가 숙제를 도와준 것도 나 혼자는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내가 하고 싶을 때 숙제하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매일 저녁 6시 전에 숙제를 마칠게. 아무튼 나는 이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좋아해. 그리고는 엄마의 밤에 깊은 입맞춤을 했습니다. 엄마는 숙제를 언제 할지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원래부터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의견을 말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적절한 주의 환경. 두 번째, 3가지 구체적인 긍정적 반응. 세 번째, 구체적인 개선점. 네 번째, 상대를 보편적으로 인정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이를 통해 무엇을 계속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상담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개선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 적당한 기회를 노려라. 잘 배우고 익히려면 적절한 주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중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분위기가 딱딱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찍하십시오. 이미 길에서 멀어진 후에는 그렇다고 말한다면 별로 기쁘지 않을 테니까요. 이미 물속에 빠진 후라면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상대가 원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억압, 불만이 그의 길을 틀어막고 있다면 그에게 고함을 질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합니다. 의견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원자가 조언을 해주는 이유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샌드위치는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항목이 샌드위치의 세 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함께 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칭찬을 3가지 정도 하면서 진정한 관심을 보여라. 기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을 위한 최이상의 조건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인정받는 행위고 자신이 가던 방향을 그대로 가도 좋다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피드백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비판이지 격려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가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먼저 샌드위치의 맨 위층을 준비해 봅시다. 바로 상대의 행동 방식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칭찬하십시오. 당신이 대단히 부지런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부지런한다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듣는 사람이 무조건 공감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네 어제 자기 일을 끝냈고 동료들까지 자발적으로 도와줬지 같은 것입니다. 칭찬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 말하십시오. 상대는 칭찬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기분도 바뀝니다. 긍정적인 성과만 인정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격려하려고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행동을 특히 강조합니다. 팀장이 송영 파티 중에 직원들과 성과가 좋았다고 칭찬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돕고 있는 것 항상 감동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 어려울 때도 말입니다. 비서가 10월에 2주 동안 아팠다가 다시 출근한 일이 있죠. 그때 동료들이 그동안 우편물을 완벽하게 처리한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더군요. 나는 그 일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하면 팀장이 무엇을 인정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십시오. 해결책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비판과 다른 점입니다. 비판은 과거에 관심을 돌리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나빴는지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과거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 놓아야 한단 말인가요? 과거를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욕구는 버려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과거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은근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부담스러워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살펴보고 상대에게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십시오. 이것이 샌드위치의 중간층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약간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억할 것은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멋진 제안에 열렬한 가채를 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1시간이나 일찍 퇴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는 사람은 오로지 무엇을 해서는 안 되지만 알게 된다. 그것은 반만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앞으로 좀 일찍 퇴근하고 싶거나 그렇게 해야 할 때는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고객의 전화를 받을 누군가가 계속 남아있도록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너무 약해서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지만 반대로 엄한 표현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인간으로 대접받을 때에만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상대를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관대함을
선의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선의는 알아봅니다. 구체적인 칭찬과 제안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의견을 말했으면 상대에게 동의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고 이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토대가 됩니다. 그가 당신의 개선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매번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말해주면 최고의 호응을 얻습니다. 상대는 그는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자세히 살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정하다, 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이해합니다. 그와 나는 공통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7번째, 사소한 대화와 잡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이의 집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알베르 까메가 말했습니다. 사소한 대화, 사페는 한 잔을 놓고 이것저것 잡담을 나누고요. 이런저런 사람을 도마에 올리고 최근 스캔들을 퍼뜨리며 소문의 진원지가 되는 가마솥에 불을 지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화 상대를 바꿉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품이 납니다. 잡담은 지루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을 만나야 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잡담이 정말로 따분한 것이란 말인가요? 아니, 정반대입니다.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난 후에 정말 즐거운 대화였어. 대화를 나누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렸어. 라고 생각되는 때도 있습니다. 언어의 마술사는 잡담을 하면서도 적정한 말을 찾아내고 대화 상대방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럼 비밀이 무엇일까요? 두 명의 세일즈맨이 뉴욕에서 스키폴로 가는 비행기에서 옆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화가 시작되었지만 둘은 영화를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며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등받이 포켓을 뒤적여 신문을 찾았습니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기분을 풀어주었습니다. 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중 젊은이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세일즈맨은 몇 주 후 회사를 그만두고 은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잠시 후 젊은이가 그 하소연을 중단시켰습니다. 마침 생각이 나는군요. 저희 아버지도 몇 년 전에 똑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과거로 되돌아가 보세요. 과거에 일할 때마다 일 말고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이거라면 훨씬 더 재미있었겠다 하셨던 것이요. 그러자 아버지는 눈을 번쩍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이디어가 연달아 솟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아왔던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세일즈맨은 잠깐 창밖을 내다보더니 잠시 젊은이에게로 몸을 돌려 연금을 받으면 무엇을 할지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말에 고무되어 자신의 앞날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마치 벌써 현실이 되긴 한 것처럼 그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감동을 가지고 여러 계획을 구상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보였습니다. 1시간가량 지난 후 그는 말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군요. 지금까지 내 얘기만 했는데 어쨌든 정말 즐거웠어. 자네 좋은 대화 상대였어. 긍정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말은 거의 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순인가요? 아닙니다. 말하는 목적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먼저 입장을 바꿔서 우리 스스로 대화나 혹은 다른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의미가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잡담의 대화들은 알고 잘 활용합니다. 그들은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멋진 꿈을 꿈꾸게 해줍니다. 잡담의 대화들은 잡담은 사전에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따릅니다. 첫 번째, 접촉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대화 상대방에게 적응합니다. 두 번째, 이름 등 상대방에게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즐거운 일인지 물어보게 합니다. 네 번째, 깊은 질문을 합니다. 다섯 번째, 정직한 찬사를 보내기 합니다. 첫 번째, 대화 상대방에게 적응하기. 공통점은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항상 그렇게 쉽게 친해질까요? 상대가 그토록 빨리 친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반대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누군가와 잘 맞지 않을 때 우린 차이점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점이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중요한 관계라면 이 차이점은 극복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는 자신이 믿는 것을 믿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공통점을 찾아낸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이에 따라서 먼저 공통점을 만들어 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공통점도 찾아집니다. 상대방과 비슷한 몸짓을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첫 마디를 나누기 전에도 그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상대방이 조급하게 행동하면 당신도 그렇게 하고 몸짓을 크게 하면 당신도 그렇게 합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고 앉으면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상대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먹이는 것을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숟가락을 아이 입에 가까이 가져갈 때 입을 벌리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몸짓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음조를 상대방과 일치시키십시오. 상대가 어떻게 말하는지 잘 들어보고 똑같이 말하십시오. 특히 목소리의 크기, 말하는 속도, 음의 높이에 유의합니다. 언어 형태를 상대와 일치시킵니다. 표준어이든 사투리이든 편하게 쓸 수 있다면 비슷하게 따라합니다. 대화 상대방이 시각, 청각, 운동신경 중 어떤 감각적 성향에 가까운지 살펴보고 이 중 하나를 비교적 자주 사용한다면 당신도 역시 그렇게 하십시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을 할 수 있으려면 확고한 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몸짓을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자신감을 확실하게 다듬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한 해만 상대방처럼 앉고 상대방처럼 웃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중심을 이런 외적 형식에서 분리시켜 자신의 개성 깊은 곳에 튼튼히 박아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체 언어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도 나 자신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외면 속에 감춰진 것을 살펴보십시오. 인간 전체를 살피기. 지금까지 이것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통의 것이 이미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 단계는 솔직하게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당장 드러나 있는 건 넘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인생 경험,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 지금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비밀은 무엇이며 불안과 소명은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희망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한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더라도 언어의 마술사는 그렇게 해서 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따져봅니다. 단 한 가지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멋지게 꾸며진 모든 겉모습 뒤에는
살아 숨쉬고 감정을 느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중요한 것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상대방과 같이 하는 그 시간을 멋지게 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를 즐겁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해서 분위기를 주도하십시오. 질문이 곧 대답입니다. 잡담의 대가들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선 그들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지, 건강한지, 배우자와 행복하게 지내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만 활용하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십시오.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의 예문에서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다음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십시오. 무엇 혹은 어떻게 들어가는 질문은 상대방을 대화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질문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yes 혹은 no가 나오도록 질문하지 말고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의 견해도 밝혀야 합니다. 가끔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간단히 얘기합니다. 이때 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입장을 정확히 말합니다. 유쾌한 일에 대해 질문을 하십시오. 얼마 전 잇몸 치료는 어땠나요? 같은 질문은 부적당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전해주는 분위기가 곧 대화 상대로서의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 휴가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이죠? 혹은 그렇게 해서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나요? 혹은 한잔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 테마에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네 번째,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질문을 하십시오. 상대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상대방이 인생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즐겨하는지, 기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곧 그에게 상상에 잠기게 하십시오. 자식과 손자를 큰 낙으로 여기는 노부부들은 손자를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손자들과 무엇을 하며 지내셨나요? 손자를 보면 어떤 점이 특별히 재미있나요? 손자를 언제 다시 만날 예정인가요? 같은 질문을 합니다. 상대가 과거의 체험을 돌이켜 생각하거나 앞날을 꿈꿀 때 얼굴에 나타나는 행복한 표정을 즐겁게 감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대화 상대로서 대단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직하게 찬사를 보내십시오. 익힐 수 있는 요령. 정직한 찬사를 보내는 요령을 배우십시오. 위에서 말한 것을 대화에서 실현한다면 상대와 관계를 맺고 상대가 무엇에 관심을 보이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정확히 살펴보고 알아낸 셈입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이용해 적절한 찬사를 보냅니다. 이때 다음 구도에 따라서 합니다. 상대방이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대방 여성이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면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몸매에 대한 찬사를 보낸다면 당신은 믿음을 잃게 됩니다. 비만이지만 손이나 눈 혹은 머리카락이 예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흥미로운 생각이나 착한 마음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얘기하십시오. 나라는 말을 하십시오. 찬사는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듣는 것을 말하십시오. 이때 상식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말하십시오. 구체적인 관찰을 어떤 가치와 연결시키십시오. 플라톤의 세 가지 사상, 즉 아름다움, 진실함, 선함에서 시작하여 감정, 이입, 능력, 세련미, 용기 등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당신 자신의 감정도 얘기하십시오. 이를 연습해 두면 상대를 금방 알아보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감정 표현이 풍부한 분인 것 같군요. 저에게는 참 다양한 일이네요. 저는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손이 참 우아하군요. 손톱이 손을 더욱 눈에 띄게 해줍니다. 저에게는 조화롭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내셨군요. 저는 당신이 시작할 용기를 낸 것에 가장 놀랐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믿을만 하겠군요. 이런 찬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당신의 이런 찬사로 상대방의 시간을 멋지게 꾸며준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를 주의 깊게 공감을 느끼며 살펴보았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런 대화 상대는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습니다. 중요한 행사에서 말하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 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